자, 오랜만입니다. 자, 오늘은 미술사 수업을 다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이때까지는 옛날 선사시대의 그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동굴 벽화부터 해서 그리스 아르카이크 시대까지 살펴봤었죠. 자, 사실 물론 이집트까지도 살펴봤고요. 물론 그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또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흥미를 막 돋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또 아니기도 하죠. 자, 하지만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그 그리스의 미술을 잘 이해해야만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수많은 서양의 미술사에 나오는 작품들을 갖다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사실 서양 미술사는 그리스 미술에서부터 시작되고 거기에서 끝난다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앞서서 아르카이크 시대에 대해서도 살펴봤지만은 아르카이크 시대 미술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만의 어떤 특징 같은 게 나오지는 않아요. 다른 지역에 있는 신석기 이후에 나오는 예술품과 크게 다른 차별점 같은 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부터 하는 내용이 그리스만의 독특함을 보이게 되는 어떤 시발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다루게 될 거는 그리스의 역사 시대를 다루게 되고, 그리스의 역사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페르시아 전쟁. 네, 요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페르시아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볼까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영화를 봐도 괜찮을 거예요. 영화 300이라고 잭 스나이더 감독이 만든 작품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당대의 상황을 좀 잘 보여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기원전 491년에 페르시아의 왕이 크세르크세스 맞나? 아무튼 그 사람이 그리스 모든 도시 국가들에게 사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뭘 요구하냐면은 나한테 복종하라는 거지. 그 복종의 증표로 흙과 물을 바치라라고 말을 하게 되죠. 흙과 물,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걸 다 바치라는 거고, 아마도 흙과 물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게 농작물이겠죠. 그거를 바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대부분의 도시 국가들은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흙과 물을 바치게 되는데, 딱 두 개의 도시 국가가 반항하게 되죠. 그게 아테네와 스파르타예요.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사자를 참수해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게 되고,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사자를 우물에 던져버리게 되죠. 영화 300을 보면 그런 장면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Madness. This is Sparta! 자,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 전쟁이 시작되고 1차 전쟁, 2차 전쟁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1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유명한 전투는 마라톤 전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마라톤의 기원이 되는 전쟁이 아니라 전투죠. 그리고 2차 전쟁에서 유명한 전투는 테르모필레의 전투. 이게 굉장히 유명하죠. 자, 우리가 오늘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이 테르모필레의 전투, 요 부분을 볼 것이고, 영화 300의 배경이 되는 것도 이 전투예요. 자, 크로이 다비드가 테르모필레의 레오니다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작품으로 남기기도 했었죠. 자, 내용은 간단해요. 영화 속에서는 300명이라고 하고, 실제 역사에서는 한 7,000명 정도 되는 군인들이 테르모필레의 협곡을 갖다가 막게 되는 거죠.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좀 긴 협곡인데, 요 중간에다가 이제 벽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세워놔서 협곡으로 페르시아 군을 이렇게 유도를 하게 되는 거죠. 좁은 곳을 막고 섰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적 우위나 그런 것들이 무의미하게 되겠죠. 영화 같은 경우에는 딱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가 이제 홀딱 벗은 채로 팬티만 입고 이제 그 길목을 막게 되죠.
자, 이 전투가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아무리 스파르타가 또는 뭐 물론 당대에는 스파르타만 막았던 건 아니고 그리스의 연합군의 형태로 막게 되었는데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 하더라도 이미 뭐 쪽수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야 그렇게 간단하게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나중에 전멸하기는 해요. 하지만은 꽤나 오랜 시간 그 자리를 버티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의 역사를 바꾸게 되거든요. 당대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했었던 진법을 좀 유지하게 유심히 봐야 되는데 팔랑크스라고 하는 진법을 사용했어요. 보통 밀집 방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영화를 보면은 커다란 방패를 한 1m 정도 되는 방패인데 이 방패를 들고 줄을 나란히 서요. 그런 다음에 방패를 앞에다가 딱딱딱딱 배치를 하게 되겠죠. 어떤 그림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어느 날 그 시위대 앞에 서 있는 경찰들 있죠. 경찰들 왜 방패 들고 쪼로미 서 있잖아요. 딱 그 형태를 이해하시면 돼요. 일렬의 방패를 들고 쪼로미 서 있으니까 그게 뭘 하겠어요? 방어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 2열에 서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긴 창을 하나 가지게 되죠. 그래서 방패와 방패 사이에 그 창을 갖다가 이렇게 쑥 넣어가지고 공격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1열에 군인들이 빠지면 이제 힘이 좀 빠지게 되면은 이제 3열에 있는 다른 애들로 또 교체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방어를 하는 형태를 보고 팔랑크스 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팔랑크스 진이 유지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완벽한 협동심이 중요해요. 단 한 명이라도 방패를 뺏긴다거나 단 한 명이라도 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된다면은 그 진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물론 또 실수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후열에 있는 사람이 곧바로 그 자리를 메꿔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치밀한 훈련이 필요한 그런 진법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그리스 애들이 그걸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페르시아가 이거를 뚫질 못하거든요. 결국 어떻게 뚫리냐면은 내부에 그 배신자가 한 명 나오게 되죠. 역사 속 이름은 에피알테스라고 하는데 영화 속에서는 그 꼽추로 나옵니다. 근데 실존 인물은 꼽추는 아니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자, 훗날 악몽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변질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악몽 같은 사람이죠. 배신을 해가지고 페르시아에게 뒷문을 알려주게 되거든요. 뒷길을. 그래서 뒤를 밟히게 되면은 팔랑크스 방지는 유지가 안 되게 돼요. 왜냐면은 자 1열을 막아서게 되고 그런 다음에 힘 빠지면 후열에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교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뒤는 완전히 열려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앞뒤로 공격을 하게 되면 뒤도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옆도 막아야 되고 그렇게 돼버리면 뭐 답이 없죠. 교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내 뭐 힘이 빠지게 될 테고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태의 진이기도 하죠. 자, 아무튼 거기에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버티면서 시간을 끌어주게 되었고 그 덕분에 아테네는 이제 살라미스에서의 해전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도시를 완전히 비워버리게 되고 페르시아군을 갖다가 살라미스 해협으로 끌어내게 돼요. 거기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페르시아 전쟁은 끝나게 되는 거죠. 살라미스 해전을 다루고 있는 작품은 영화 302탄 그거를 보면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뭐 영화가 재밌기도 하니까 그냥 뭐 재밌어서 보셔도 돼요. 어떤 사람들은 뭐 페르시아에 대한 뭐 묘사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괴물처럼 많이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또 그리스인들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그들은 야만인이거든요. 뭐 충분히 그렇게 그려질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건 무엇이냐? 팔랑크스 진법으로 그들을 막아섰다라고 하는 것. 요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팔랑크스 진법에서는 귀족이나 왕이라고 해서 뒤로 빠지면 안 돼요.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중심에 같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야 되고, 뭐 내가 뭐니까 빠지고 내가 뭐니까 좀 사살해도 되고 그런 말이 아예 성립이 안 돼요. 무조건 함께 해야 돼요. 협동심이 유일한 가치인 곳이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결국 페르시아 전쟁을 승리를 가져오게 되죠. 자,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어떠한 변화가 생기게 되었을까?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생기게 돼요. 첫 번째는 아테네의 전성기를 불러오게 되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불러오게 되죠. 자, 일단 먼저 뭐 아테네 전성기를 좀 간단하게 얘기해 보자면은, 결국 막타를 친 놈이 짱 먹는다 이거지. 결국 살라미스에서 승리한 자가 아테네였거든. 그래가지고 뭐 그리스 세계의 어떤 주도 세력이 돼버리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패장군으로부터 얻어낸 전리품이 굉장했었고, 동맹국으로부터 받은 어떤 공여금 이런 것들도 어마어마했었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떼돈이 그리스로 쏟아지기 아테네로 쏟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현대 기준으로 본다면 매년 2억 달러에 가까운 돈이 아테네로 들어갔다. 당시 아테네 시민이 4만 명 정도? 그 정도였으면 감안한다면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부를 쌓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테네는 그 부를 바탕으로 해서 제국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승전을 했으니까 승전 기념물 같은 거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만들어준 것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파르테논 신전, 이런 걸 들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두 번째예요. 민주주의의 발전을 불러왔다라고 하는 거. 요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자, 페르시아 전쟁과 민주주의의 발전이라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 그러려면 페르시아 전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다른 전쟁과 비교를 해보면 돼요. 트로이 전쟁과 페르시아 전쟁, 요 두 개를 비교를 해보자는 거지. 트로이 전쟁은 그 뭐냐, 일리아드를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죠. 호메로스의 책이에요. 하나 보여줄까? 여러분이 일리아드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책을 보시면 돼요. 짜잔. 천병희 교수님이 쓴 책이고 숲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죠. 오래돼가지고 이 부분이 색이 좀 바랬어요. 보시다시피 책이 굉장히 예쁘죠. 항상 말하는 거지만 책은 예뻐야 돼. 왜냐면 책은 장식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예쁜 책이 좋아요. 예쁘잖아. 이거 시리즈가 되게 많거든. 그 다 모아놓으면 굉장해요. 자, 아무튼 여기에 보면은 트로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 묘사 방식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트로이 전쟁 같은 경우는 역사 시대가 아니야. 아니 물론 뭐 어느 날 트로이가 뭐 발견되었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일리아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역사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어떤 틀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좀 많이 달라요. 첫 번째는 신이 개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영웅 위주의 전투 방식, 그런 것들이 많이 부각되게 되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전투에 나선 사람이 누굽니까? 일반 사병들이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병들의 어떤 전투나 그들의 어떤 고뇌나 이런 것들이 좀 담기는 게 맞다는 거지. 하지만 일리아드에서는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일리아드에서 승패를 가르는 제일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우리 편에 있는 불세출의 영웅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가, 거기에 핵심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트로이 쪽에는 헥토르라고 하는 영웅이 있고, 그리스 쪽에서는 걔 누구냐,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불세출의 영웅이 있게 되죠. 이 둘의 싸움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정도로 영웅 중심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 그 삼국지만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삼국지를 보면은 뭐 사병들 하나하나가 뭐 자세히 나옵니까? 뭐 그렇진 않잖아요. 전부 다 뭐예요? 장수의 무력, 그리고 군사들의 지력, 철저하게 지휘관들의 싸움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지휘관들은 전부 다 영웅성을 가지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휘관의 영웅성이 그 사람의 무력적 수치를 갖다가 뭐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고대의 전투를 묘사할 때는 다 그런 식으로 보게 되죠. 자, 그런데 페르시아 전쟁 같은 경우에는 묘사 방식이 좀 다르죠. 이 전쟁이 묘사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헤로도토스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이게 나와 있어요. 보여드리자면, 아이고, 내 책은 좀 오래된 건데 이것도 새 책이 나와 있어요. 자, 요거예요. 옛날에 산 책이라 옛날에 법무사에서 나온 책인데 상하권으로 나와 있죠. 지금은 이거 사지 말고 더 예쁜 책이 있거든요. 그거 사보시면 돼요. 헤로도토스가 이 책을 쓰게 되고 이때부터 역사가 돼버린 거예요. 책 제목이 히스토리아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페르시아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자세하게 들어가 있죠. 트로이 전쟁을 묘사한 일리아드와의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역사책에는 신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신이 들어갈 여지도 없죠. 왜냐하면 인간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지? 그리고 뭐 불세출의 영웅이 모든 판도를 바꾼다? 그런 것도 없어요. 전쟁은 결국 누가 하느냐? 사병이 하는 거잖아. 알겠죠? 사병이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면 그건 뭐 답도 없어요. 아무리 아킬레우스가 이끈다 하더라도 뭐 농민들이 무슨 싸움을 하나 할 수 있겠냐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은 뭐냐? 역사 시대의 사람의 전쟁인 것이고 일리아드 트로이 전쟁은 신화 시대, 신들의 전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것과 이 사실과 이 팔랑크스 진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자, 팔랑크스 진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협동심이에요. 인간의 협동심이라는 거지. 철저하게 인간의 힘으로 대제국 페르시아를 막아냈고 어디에도 신의 이야기는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 그게 어떤 사고의 전환을 불러오게 되냐면은 인간 중심적 사고 방식이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신이 우리를 도와서 승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승전을 했고 너와 내가 어깨를 나란히 했기 때문에 승전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쟁이 끝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당시 그 살라미스 해전에서 배니까 못 얻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뭐 못 얻는 병사로 근무한 사람들도 승전 이후에는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발언권이 올라간다는 거지. 당연한 결과죠. 그거는. 왜겠어요? 아니 내가 참전해가지고 내 힘으로 저 엄청난 물이 들어갔다가 물리치는데 내가 성공을 했어. 그리고 내가 살아 돌아왔다고. 도망친 자들하고 내가 어떻게 같은 위치에 설 수가 있겠냐고. 너무나도 다른 거 아니에요? 전쟁에 참여한 모두의 발언권은 동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족이든 왕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참전했는가 안 했느냐가 핵심이 되는 거죠. 알겠죠? 너와 내가 똑같이 참전했는데 왜 네 목소리는 크고 왜 내 목소리는 낮아야 하는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전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각자의 생각을 내비치기 시작했을 테니까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고 민주주의의 발전은 다시 또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퍼뜨리는데 일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 전쟁 이후부터 그리스의 문화가 만개하게 되는데 이 시기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 고전주의 시대라고 말하게 되죠. 자, 무슨 시대? 그리스 고전주의 시대. 자, 여기서 이 고전주의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 미술사에서 서양 미술사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은 고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꽤나 많은 고전주의가 나오거든요. 뭐 르네상스 고전주의도 있고 뭐 바로크 고전주의도 있고 뒤에 가면 뭐 신고전주의라고 하는 거 나오게 되는데 훗날 나오게 되는 모든 고전자가 붙어 있는 미술 사조들은 그 근간을 어디에서 가져온다? 그리스에서 가져온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 세계에 가장 큰 두 개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리스는 본격적으로 철학의 시대로 들어가게 돼요. 인간 중심적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면서 사유가 좀 더 발전하게 되죠.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한 철학자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소피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자. 요즘 애들은 뭐 철학을 안 배우니까 잘 모르겠고 옛날에 철학을 좀 배웠던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옛날에 학교에서 철학 배울 때 소피스트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남죠? 그죠? 소피스트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 어땠어요? 아마 부정적인 기억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를걸요? 옛날에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면은 소피스트는 변론술이나 가르치며 살아온 궤변론자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거든.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약간 뭐 진리를 추구하는 뭐 현자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야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미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마 딱 박혀 있을 텐데 글쎄 소피스트를 빼고 그리스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얘기한다는 건 애시당초에 말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궤변론자로 치부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자, 왜 그런 것일까? 요 부분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잘 생각해 봐요. 소피스트는 기본적으로 상대주의자예요. 소피스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죠. 음식이나 약이 어떤 것은 사람에게 해롭고 어떤 것은 사람에게 이롭다. 사람에게는 이롭지도 해가 되지 않지만은 소나 개에게만 이로운 것도 있다. 동물에게는 이롭지 않지만 나무에는 이로운 것도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선이란 복잡하고도 다양한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나한테 좋은 게 나한테 나쁠 수도 있고 나한테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똑같이 바람을 맞는다 하더라도 누구는 그 바람이 너무 춥게 느껴지고 누구는 따뜻하게 느껴지고 누구는 시원하게 느껴진다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감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바람이 정말 차가운지 따뜻한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구의 감각이 옳은지 증명할 수 있는 기준도 없다는 거지. 알겠죠? 각자마다 기준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프로타고라스는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내가 기준이라는 거지. 내가 추우면 내 입장에서 추운 거야. 네가 따뜻하면 네 입장에서 따뜻하다는 거지. 너도 인간, 나도 인간. 우리는 각각 뭐다? 만물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철저한 상대론에 입각해 있는 이야기 되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잘 생각해봐요. 민주주의의 기본이 뭡니까? 너와 나는 동등하다예요. 너와 나는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지. 네 목소리가 더 크지도 않고 내 목소리가 더 크지도 않아요. 어느 날에는 너와 나는 결국 뭐다? 똑같은 한 표라는 거지. 네가 대학 나왔다고 해서 두 표 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가 멍청하다라고 해서 한 표만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상대로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참전했던 사람이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발언권이 동등하단 말이야. 근데 생각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생각이 다르다라고 해봅시다. 이 상태에서 네 말은 맞고 내 말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지. 모두의 생각을 존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이어지게 되느냐? 시민평등으로 이어지게 돼요.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의 숫자만큼 다양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지겠어요? 토론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는 보통 뭐 토론 같은 거 되게 싫어하잖아. 뭐 나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 걸 갖다가. 하지만은 이 과정에서는 토론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다르고 그러니까 너와 내가 동등한 위치인데 생각이 다르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무언가 의사결정은 내려져야 된다고 해봐요. 어떻게 할까? 칼 두고 싸움할까? 내가 너를 쳐 죽인 다음에 내 생각을 관찰할까? 그럴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누가 뭐 잘하겠어요? 말빨 센 놈이 이기는 거지. 이때 변론술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잘 관찰시키고 싶으면은 말빨을 배우라는 거지.
이걸 놓고 뭐 무슨 뭐 변론술이나 팔아먹은 애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찮은 궤변이 아니야. 민주주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기술이 되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도 말 잘하면 되게 좋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동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옛날에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까지 소피스트를 갖다가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을까? 뭐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옛날에는 군사정부 시절이었으니까. 그 상태에서 뭐 변론술 이런 거 중시하고 토론을 중시하고 뭐 그런 게 뭐 말이 되겠어요, 그게. 별로 권장할 만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또 근대화 과정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터부시했던 것도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완전 다르죠. 좀 더 토론 문화를 중시하고 각자의 개별적 생각을 좀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잖아요. 그죠? 그 차이는 사회의 발전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그리스의 문화적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예술품에 잘 남아져 있을까? 잘 남아져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있을까? 파르테논 신전의 조각상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파르테논 신전에 남겨져 있는 이러한 그리스의 어떤 민주주의 발전의 어떤 뭐 특징 그런 것들이 그 신전 안에 어떤 식으로 새겨져 있는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